안녕하세요. 민트 오디오북의 김 작가입니다. 드디어 이 긴 장편 혼자 눈 뜨는 아침이 마무리가 됩니다. 학원은 11장까지 있는데요. 좀 짧아서 10번째 이야기와 함께 묶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댓글창이 아주 뜨거웠죠. 정혜윤 님이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 당시 작가와의 대화 시간에 참여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때 작가님이 그러셨대요. 여성의 성의 눈뜸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고요. 작가의 서문을 보면요.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아내와 어머니라는 역할로 구성되고 그 역할에 충실하다가 어느 날 부덕으로 인해서 정체되어 있던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한 인간으로서 세계 속에 서고자 하는 과정을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그리고 남성 시각으로 고정되어 있던 여성의 연애 감정, 성애의 감흥들을 주제넘지만 음악을 듣는 기분으로 전달하려 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사랑이라는 큰 줄기가 이 소설이 진행돼 갈수록 더 강하게 부각되면서 거기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아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물음을 독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40을 넘긴 여자가 느끼는 첫사랑의 감정은 과연 진실한가? 그것이 단순한 바람이라는 통속적인 한마디로 일축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있어서 독자들의 생각이 많이 갈립니다. 댓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르지만요. 한 가지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여성 자신이 눈떠야 할 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김 작가의 FM에서 노래와 함께 하겠습니다. 혼자 눈 뜨는 아침, 그 마지막 이야기 시작할게요. 혼자 눈 뜨는 아침, 이경자. 학원 10번째 이야기, 닫힌 문. 태경은 큰 길에서 내렸다. 방학동 쪽으로 가는 합승 손님 때문에 기사는 태경에게 양해를 구했고 태경은 밤늦은 시간이었으나 흔쾌히 기사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의 마음은 편안하고 더없이 너그러웠던 것이다. 호중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회의와 열정, 갈망과 슬픔들이 이젠 모두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호주는 이혼이 된 거나 다름없었고 자기 자신도 집을 나오기로 결정한 뒤였다. 집을 나오는 문제도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 않았다. 남편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아내와 살기를 원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찬수의 사람 됨됨이라면 그동안 자기에게 커다란 고통 한번 주어본 적이 없는 아내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부탁을 들어줄 것 같았다. 태경은 이런 예감을 아주 자신있게 후준에게 얘기했던 것이다. 후준이 자기가 찬수를 만나서 결정짓겠다고 했을 때 태경은 그렇게 말했다. 태경은 낯선 거리를 아무런 생각 없이 걸어가듯 자신의 집으로 난 골목길을 걸었다. 편안한 기분으로. 그런데 그가 골목의 절반이나 걸었을까? 그때 누군가가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네가 정신 있는 사람이냐? 전씨였다. 밤 공기에 머리를 수건으로 휘감고 털 스웨터를 입은 채 벌써 1시간 넘게 골목을 오르내리며 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왜 나와 계세요? 무슨 일 있어요? 태경이 전씨의 팔짱을 끼며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전 씨는 딸의 팔짱을 뿌리쳤다. 며칠 차분하게 지내서 이젠 딸이 마음을 가라앉힌 모양이라고 지레 안심하고 있었는데 웬 젊은 여자 전화를 받더니 질겁해서 얼굴이 노랗게 오그라들던 딸. 전 씨는 태경이 집을 나간 뒤 그 여자가 필경 그놈의 아내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망신살이 있는 대로 뻗치고 자칫 딸이 제 명도 다 못 살 것 같은 불길한 상상만 들어 이 시간이 되도록 전 씨는 생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도대체 네가 조금이라도 여미 생각을 한다면? 전 씨는 떨려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무 걱정도 마세요. 어머니가 원하는 건 딸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아라. 전 씨가 발을 멈추고 소리쳤다. 태경이 전 씨를 다시 붙잡으며 애원했다. 그래, 집에 전화도 못하니? 차라리 내가 못 볼 꼴 봐야 한다면 어서 죽기나 하련만. 어머니도 왜 자신을 쓸데없이 들볶으세요? 그 사람한테 어머니 얘기했어요. 어머니도 아주 좋아하실. 태경은 얘기를 끝맺지 못했다. 전 씨가 살이 낀 듯 매서운 손짓으로 딸을 때렸기 때문이었다. 세상에, 이건 대체 무슨 얘기란 말인가. 이젠 나까지 끌고 들어가다니. 전 씨는 자신의 늙은 목숨이 으스러지는 느낌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결국 전 씨와 태경은 몇 발짝 떨어져서 집까지 말없이 걸어갔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생사를 점여대는 것 같은 말싸움은 자정을 넘기도록 계속되었다. 전 씨는 태경에게 여자 나이 45이면 이제 인생을 거의 다 산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남편이 좋다거니 밉다거니 할 때도 지났으며 제 인생 어쩌고 할 때는 더더욱 지났다는 것이었다. 이젠 자식들 돌보고 쓸데없이 남의 입에 오르내릴 짓 하지 말고 덕이나 하나하나 쌓으면서 곱게 늙다 좋게 세상 버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태경은 어머니의 피 맺힌 모종의 충고를 단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모든 노력은 전 씨가 자기처럼 호준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을 설득시키는데 기울였다. 하지만 전 씨는 설득되지 않았다. 설득은커녕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환멸감 때문에 죽고 싶을 뿐이었다. 남편을 앞세워 보냈을 때의 그 치욕감보다 딸의 부정이 그를 더욱 혹독한 죄악감에 빠뜨렸던 것이다. 다음 날 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입술은 까맣게 탔는데 그가 목구멍으로 넘기는 것은 보리차뿐이었다. 태경은 태희에게 도움을 청했다. 태경이네로 달려온 태희는 일단 언니에게 싸늘했다. 그리고 호준을 만나보겠다고 말했다. 태경은 그게 좋겠다고 호준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태희는 2-3시간 만에 호준을 만나고 다시 언니네로 왔다. 태경은 모든 것이 궁금했다. 그러나 태희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다. 호준은 인상이 부드럽고 편안했으며 태경이가 순결한 여자라고 말했고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걸 언니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언니의 인생은 언니와 자기, 더 나아가 조카들과 형부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그들 2사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거라는 예감만이 확인되었다고나 할까. 태경이 자리를 비웠을 때 태희가 전 씨에게 말했다. 엄마, 우리 집에 가요. 언니 인생은 언니가 알아서 살겠지 뭐. 아이가 아니니까. 그놈이 나쁜 놈이지. 뭘 훑어낼 게 있다고. 어떻든. 전 씨는 태희의 말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한사코 태경의 행복을 깨뜨린 그놈만 죽이고 싶은 것이었다. 도둑놈은 아니야, 엄마. 난 이제 신경 쓰지 않을래.
태희가 말했다. 전 씨는 남 같은 태도의 둘째 딸에게도 정남이가 떨어졌다. 그러나 태희의 설득대로 겨우 몸을 추스려서 태희를 따라 나섰다. 태희는 아직 형부가 올라오자면 열흘쯤 있어야 하고 이곳에 있으면 언니와 싸우기만 할 테니 큰 병 나기 전에 서로 며칠이라도 떨어져 지내라고 했던 것이다. 태경은 열에 뜬 눈빛에 원망을 숨기지 못하는 어머니를 배웅하며 자기를 믿어달라고 수도 없이 말했다. 그러나 끝내 전 씨는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고 택시에 올라탔다. 어머니와 동생이 타인처럼 떠나고 텅 빈 집에 돌아왔을 때 태경은 예기치 못했던 외로움 때문에 목을 놓아 울었다. 울음소리가 행여 바깥으로 셀까봐 얼굴을 이불 속에 파묻고 울었다. 울면서 그는 자기가 정호준이라는 남자를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값이 얼마나 힘든 것들인가를 선연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힘든 고비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날 태경은 아이들이 돌아와 집안이 가족의 체온과 목소리로 채워지기 전에 그는 결국 자기가 혼자 집을 떠나야 할 것이란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주 수월하게 여겼던 문제, 찬수와의 해결도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예감도 했다. 그러나 호준이 하던 말, 결국 태경이 진정으로 원하는 쪽으로 일이 진행되게 마련이라던 말을 무슨 부적처럼 붙잡았다. 그리고 한밤중에 불현듯 깨어나서 그는 방 안을 둘러보고 주방이며 다용도실, 거실과 화장실을 살펴보았다. 왜 그러는지도 몰랐다. 목류병 환자같이 그랬다. 그런 후에 안방으로 들어와 그는 얼굴을 감싸고 한참씩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밤은 고요하고 집안에선 전류 흐르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누구지? 태경은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 왜 우리는 그리워하면서 떨어져 있어야 하지? 태경은 단 하나의 말소리에 얼굴을 들었다. 그는 허둥지둥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자기 혼자뿐이었다. 왜 우리는 그리워하면서? 태경은 자기 속에서 울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사람이 그립다. 당신이 그립다. 우린 만나야 한다.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건 아주 나쁜 것. 생명의 소모. 태경은 자기 자신과 호준에게 호소했다. 그는 호준이 보고 싶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자기의 그리움이 죄가 될 것 같지 않았다. 자신의 그리움이 죄라고 믿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그리울 때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다면. 태경은 자기가 호준의 집 전화번호를 알아두지 않은 게 너무도 후회되었다. 이런 간절한 그리움 덕이었을까. 다음 날 태경은 9시도 못 되어 호준의 전화를 받았다. 호준은 태경이 잘 지냈는지, 별일 없는지 그런 안부부터 물었다. 태경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입술이 으깨지도록 깨물었다. 어제 모든 걸 끝냈어요.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 법원에 갔는데 판사가 물어본 말은 합의했느냐는 거 한마디였어요. 호준이 말했다. 그는 그래도 아이까지 낳고 형식적이었다 하더라도 몇 년을 부부의 관계로 살아온 여자와 헤어지는 제도적 장치가 그렇게 싱거우리라곤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이혼을 했다고. 태경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호준이 그렇게 말했을 때 태경은 자신의 가슴에서 무엇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은 선명한 느낌을 잊지 못했다. 마포에 있는 오피스텔로 잠깐 옮겨 살게 되었어요. 아파트는 그 여자한테 위자료를 주었습니다. 그쪽에서 원했고 나도 그 편이 홀가분하니까요. 우리가 살 집은 당신과 의논해서 지어야죠. 괜찮겠어요? 호준이 말했다.
태경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들어보는 말 같아서였다. 태경 씨. 호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태경을 불렀다. 내 말 듣고 있어요? 다시 호준이 물었다. 호준 씨, 듣고 있어요. 태경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겨우겨우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래,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태경의 말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북받치는 기쁨 때문인지 아니면 어울리지도 않게 치밀어 오르는 서러움 때문인지.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정을 가진 여자인지, 그동안 자신을 얼마나 억누르고 살아왔는지,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인지 호준이 말했다. 태경은 수화기를 붙잡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호준이 태경씨 태경씨 하고 부르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그는 이제 곧 회의를 시작해야 되어서 그만 전화를 끊어야 했다. 잠시 울음소리가 잦아드는가 싶더니 태경이 호준을 불렀다. 그 여자는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호준은 낮은 소리로 웃으며 오후에 시간이 나면 다시 전화를 걸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태경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기도하듯 손을 공손하게 맞잡았다. 그의 몸에서 무수한 세포처럼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태경은 호흡보다 더 빠르고 깊게 이 말을 읊조렸다. 그리고 태경은 젖은 얼굴로 뜰을 내다보았다. 마른 나뭇가지에 아른거리는 이른 봄볕이 손에 만져질 것 같았다. 그는 만질 수 없는 봄볕과 껍질 속으로 필경 흐르고 있을 수액과 볕에 온몸을 녹이거나 싹에 씨앗을 틔우고 있을 흙 속에, 그리고 대기와 우주에 고마운 자기의 마음을 전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가벼울 수가 없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 아무것도 가지고 싶지 않은 상태. 그러나 존재하는 모든 것과 부드럽게 포옹할 수 있는 상태. 호준 씨. 태경이 속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당신은 이 세상에 가득 찼어요. 내가 있는 세상에. 태경이 말했다. 이날부터 태경은 자신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결혼할 때 해온 혼수들, 장롱과 이불, 그리고 세간살이들, 자신이 입던 옷과 여러 가지 물건들. 그러나 태경이 챙기고 싶은 것은 일기장과 올해 사들인 몇 권의 시집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시집도 놓아두었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일기장과 호준의 작은 스케치뿐이었다. 호준은 9시 전에 출근해서 우선 태경에게 아침 인사를 했다. 그는 돌아오는 일요일에 오피스텔로 주거를 옮기게 된다고, 자신의 방은 7층 12호라고 말했다. 일요일이라면 찬수가 집에 와 있는 날이었다. 찬수는 토요일에 와서 월요일부터는 본사 근무에 들어갈 것이었다. 토요일. 태경은 오후에 남편이 상경한다는 얘기를 호준에게 했다. 호준은 태경에게 침착할 것과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반드시 자기에게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어쩌면 추운 날 길 떠나는 자식의 옷깃을 꼼꼼하게 여며주는 어머니처럼. 호준은 그렇게 태경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챙겼다. 하지만 이날 태경은 온종일 어수선하게 지냈다. 태경은 어수선해지는 자신의 마음이 싫었다. 그래서 신문도 집어들고 책도 펼쳐들었으며 FM의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저녁 반찬거리를 뒤져보고
수도 없이 변기를 타고 앉아 오줌을 누워대었다. 그래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빨랫거리도 없고 청소할 것도 없었다. 태경은 가구 왁스를 꺼내 장롱을 닦기 시작했다. 모서리 틈에는 이쑤시개를 넣어 먼지를 긁어내었다. 베란다의 알루미늄 세시도 그렇게 닦고 유리도 닦았다. 한동안 그렇게 하고 나자 머리가 어찔했다. 태경은 이렇게 어지럼증이 나자 소파에 길게 누웠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이때 문득 어떤 생각이 태경의 지친 몸과 마음을 곤두서게 했다. 그는 자기가 결혼한 이래 남편이 여수로 떠날 때까지 늘 이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다. 쓸고 닦으면서 부엌에서 끝없이 칼질을 하고 가스레인지를 켰다 끄면서 그리고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면 공연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행여나 해야 할 일을 못해놓은 것이 있는가 초조해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제 2년 만에 남편이 돌아온다고 하자 또다시 그렇게 하는 것이었다. 태경은 혐오감과 비애 때문에 소름이 끼칠 것 같았다. 왜 남편이 단순하게 반갑지 않을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은 정이 다른 남자에게로 갔기 때문에. 그러나 예전에도 남편을 반가움만으로 맞아본 적은 없었다. 남편은 이를테면 정이라고 믿어야 하는 껍질에 쌓인 어려운 타인이었다. 태경은 이런 긴장의 관계가 싫어졌다. 사람은 서로 사랑함으로 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그 관계가 도리어 모든 긴장을 풀어내는 것이어야 하리라. 놀이터에서 아빠를 기다리던 소영이는 뜻밖에도 전씨의 손을 잡고 돌아왔다. 전씨는 태경의 일을 한사코 모른 채 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2년 만에 집이라고 돌아온 사위에게 바람난 딸이 행여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도 할까 조마조마했던 것이다. 무슨 일이라도 나면 늙은 자기가 방패막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전씨는 소영이에게 아빠를 기분 좋게 하자면 목욕을 깨끗이 하고 옷도 갈아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달 전에도 다녀간 아버지를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것처럼 유난을 피우는데 소영이는 웬일인지 외할머니의 말대로 하였다. 태경은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듣는 사람 같았다. 그는 시간을 보아 가스불 위에 밥솥을 올리고 국을 끓여 놓았다. 그러나 소영이와 전씨가 흥겨움을 감추지 못한 채 찬수를 기다리러 밖으로 나간 다음 태경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시계를 보았다. 집안은 유리문 쪽부터 어두워지는 것 같았고 그는 불을 켜려는 생각도 못한 채 행주를 빨거나 팔을 다듬으면서 어두워지는 거실을 힐끔힐끔 돌아보았다. 태경의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곤 하였다. 그러다가 힘겨우면 자기도 모르게 호준을 생각했다. 용기를 잃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에게 연락하라던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왜 겁을 먹지? 태경은 자신에게 말했다. 그리고 거실과 방들에 불을 켰다. 집안이 환해지니까 불안이 좀 가시는 느낌이었다. 태경은 텔레비전도 켜놓았다. 엄마, 아빠야. 이때 소영이가 소리치며 들어왔다. 전씨와 찬수의 목소리도 들렸다. 그리고 이내 현관이 꽉 차는 것 같았다. 태경은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다. 오셨어요? 태경이 남편에게 인사했다. 별일 없지? 찬수가 굵은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했다. 그는 집안을 한번 자연스럽게 쓱 살펴보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태경이 습관처럼 따라 들어갔다. 찬수가 벗어서 침대에 던진 윗도리를 옷걸이에 걸고 넥타이도 걸었다. 그러나 태경은 남편과 한순간도 눈을 맞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습관이 이 순간처럼 가증스럽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넥타이까지 받아 걸고 나서 태경은 밥이라도 타는 듯이 도망치듯 주방 쪽으로 나왔다. 저녁밥은 근후까지 와서 모처럼 식구들이 함께 먹었다. 태경은 앉지도 않고 계속 시중을 들었다. 이것은 그들이 오래도록 해오다 한동안 중단되었던 습관의 회복이어서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태경은 찬수가 한 모금에 다 들이킨 김칫국의 국물을 다시 떠다 놓고 여수에서 보낸 젓갈도 재빨리 양념해서 식탁에 내었다. 전씨는 한참이나 남쪽의 젓갈 맛을 칭찬했다. 찬수는 오동도의 갓김치가 한동안 생각날 것 같다며 그쪽 지방의 음식 풍속을 얘기했다. 이들 가족은 10시가 넘도록 텔레비전을 보고 얘기를 나누었다. 이날 밤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다. 우선 찬수가 몸이 고단해서 아내를 그냥 두었던 것이다. 초조한 건 태경이 뿐이었다. 언제 어떤 식으로 이혼에 대한 얘기를 꺼내야 할 것인지 마음만 저 홀로 뒤숭숭했다. 찬수가 잠이 든 뒤에야 그의 곁에 누웠는데 태경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여기저기가 근지럽고 가려워서 자꾸만 몸을 꿈지럭거려야 했고 그때마다 이불이 들썩여 찬수가 깰까 신경 쓰였다. 자정이 넘고 집안이 정적에 묻히도록 태경은 잠들지 못했다. 결국 태경은 살며시 일어나 담요 한 장을 두르고 바닥에 누웠다. 내일은 꼭 말해야지. 집에서 말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밖에서 둘이 만나는 게 나을 거야. 어쩌면 큰 소리가 날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태경이 정한 날인 내일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찬수는 회사 일로 낮 시간에 짬을 낼 수 없었고 여러 가지 명목의 접대로 늘 11시는 넘어야 집으로 돌아왔다. 태경이 몇 번이나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같이 하자고 했지만 찬수는 그런 외식은 한가할 때 시간을 내보겠다고 건성들어 넘기는 것이었다. 태경은 친정어머니의 감시 때문에 호중과 마음 놓고 통화도 할 수 없었고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것도 고통스러웠다. 게다가 이렇게 날이 가면 또다시 예전의 생활로 틀이 잡히게 될 것 같고 그런 예감이 들면 나락으로 곤두박히는 것 같아 숨이 막혔다. 그런데 태경의 내일은 너무도 뜻밖의 찾아왔다. 오전 11시쯤 찬수가 집으로 전화를 해서 태경을 불러내었던 것이다. 그는 서울로 돌아온 후 아직 아내를 즐겁게 해주지 못한 것에 늘 마음이 찜찜해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벌써부터 단둘의 외식을 원했고 그거나마 시간을 내지 못했는데 오늘 모처럼 기회가 닿았던 것이다. 태경은 찬수와 약속을 하자마자 호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마침내 때가 왔다고. 오늘 남편과 만나 모든 걸 홀가분하게 정리하겠다고. 그러나 태경은 가슴이 떨려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오한에 끼치는가 하면 열이 나기도 해서 정신은 물론 몸도 이상했다. 견딜 수 없이 시리던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마구 몸이 부풀어 공중으로 떠오르는 느낌에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다. 태경은 남편의 회사까지 가는 시간을 잴 수 없어 서둘러 나왔더니 반 시간이나 먼저 찻집에 도착했다. 그래도 태경은 늦지 않은 것만 좋았다. 찻집은 벌써부터 사람들로 붐비는 것 같았고 태경은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허둥거리다가 결국 찻집 바깥으로 나왔다. 그는 자꾸만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호준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다. 왠지 가슴이 시려오고 손끝도 저리는 것 같았다. 겁내지 말자. 태경은 자신에게 말했다. 그러나 말할 때뿐이었다. 이내 가슴이 떨리는 것이었다. 어렵게 10분이 지났다. 태경은 공중전화를 찾았다.
몇 사람이 줄을 서 있었다. 12시가 되면 호준도 점심을 먹으러 나갈 것이었다. 공중전화를 걸고 있는 사람은 외판 사원의 모양이었다. 그는 한 통화를 끝내고 나서는 뒷사람에게 죄송하다고 하고 다른 번호를 누르곤 했다. 태경은 호준과 통화하는 걸 포기했다. 누가 자기의 통화를 엿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럭 겁이 났던 것이다. 태경은 다시 찬수가 말한 찻집으로 갔다. 홀은 더욱 복잡했고 태경은 결국 합석을 해서 12시를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일까? 찬수는 12시가 지나고 또 10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에게 혹시 갑작스럽게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잃게 된다면 또다시 언제? 태경은 입이 말랐다. 찬수에게 전화를 걸어볼까도 생각했지만 30분은 기다려보기로 작정하고 참았다. 찬수는 12시 20분이 지나서야 찻집 문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편안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래도 태경의 눈길은 자석보다 더 강렬하게 찬수를 잡아당겼다. 그러나 찬수는 아내 곁에 와서 앉지도 않고 차 마셨어? 하고 무뚝뚝하게 물었다. 아니요, 당신이 오시면... 태경은 미처 자기가 깨닫지도 못한 잘못을 들킨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으로 얼떨떨하게 중얼거렸다. 나가자, 시간이 없으니. 찬수가 말하며 앞서 걸었다. 태경은 종업원에게 차를 마시지 못하고 나가는 걸 사과했다. 그리고 벌써 저만큼 멀어진 남편을 허둥지둥 따라갔다. 찬수는 음식점과 찻집 따위로 가득 찬 빌딩의 지하 한쪽에 있는 일본 음식점으로 들어갔다. 그는 깔끔한 여자들은 초밥을 좋아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생선초밥? 날렵한 한복의 젊은 여자가 찬수와 친숙한 인사말을 주고받고 사모님이신가 봐요, 미인이시네 라고 말했을 때 찬수는 빙긋 웃고 나서 태경에게 이렇게 물었다. 네, 전 아무거나 괜찮아요. 태경이 말했다. 그는 왠지 어색했다. 온몸에서 진땀이 솟는 기분이었다. 고개를 숙이고 검은 질이 된 사각 식탁의 모서리를 손가락 끝으로 더듬기를 되풀이했다. 밖에서는 쉬지 않고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남자들의 왁자한 말소리들 그리고 여자 종업원들의 잘 가라 또 오시라는 인사말이 뒤섞이고 있었다. 이들 부부가 이렇게 집 밖에서 외식을 하려고 마주 앉은 게 얼마만인가. 10년도 더 넘은 옛날에나 있던 일인가. 당신 이제 보니까 아주 멋스러운데? 심심한 듯 옆차로 목을 축이며 찬수가 말했다. 태경은 뭐라고 대꾸해야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얼굴 근육이 굳는 걸 느꼈다. 입도 움직여지지 않았다. 당신 머리는 언제부터 그런 스타일이었어? 찬수가 태경의 롤 스트레이트 퍼머로 끝을 감아 늘어뜨린 단발을 살펴보며 중얼거리듯 물었다. 태경은 입을 완강하게 다물었다. 그리고 꿀꺽 침을 삼켰다. 생선초밥과 대구찌개는 이내 나왔다. 찬수는 대낮인데도 맥주를 시켰다. 당신도 술은 하잖아. 낮이라도 괜찮겠지? 찬수가 말하면서 아내와 자신의 잔에 맥주를 따랐다. 자, 마시자고. 찬수가 잔을 자기 앞에서 들어보이며 말했다. 태경은 술이 잘 받지 않았다. 목에 걸려서 쓰기만 했다. 바닷가에서 살다 오면 한동안 서울회를 못 먹는데. 찬수는 태경이 생선초밥을 먹으라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날이 좀 안 좋았는데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만 가끔 이렇게 밖에서 식사를 하자고. 다시 찬수가 말했다. 그러나 태경은 그의 말을 듣지 못했다. 태경의 머릿속엔 온통 이혼이라는 낱말만 바글거리고 있었다. 그들이 밥을 먹는 시간은
채 20분도 걸리지 않았다. 찬수는 수저를 놓은 다음 초밥을 반도 넘게 남기고 앉아있는 태경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팔목시계를 살폈다. 여보. 이때 아주 갑작스런 목소리로 태경이 남편을 불렀다. 찬수가 아내를 보았다. 정작 사람을 불러 눈길을 끌어당긴 태경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찬수에게 어떤 직관이 작용했을까? 그의 눈길은 무거운 침묵 같은 것으로 아내를 향했고 이상한 기미를 느낀 표정이 되었다. 이혼을 해야겠어요. 마침내 태경이 말했다. 찬수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곧장 헤아려 듣지를 못했다. 그는 아주 뻥 뚫린 낯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직도 당혹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다. 뭐라고? 잠시 후 찬수가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다. 태경이 고개를 들었다. 남편의 눈길이 아주 강하게 자신을 쏘아보고 있었지만 다른 때와 달리 태경은 당황하거나 주눅들지 않았다. 그토록 떨리던 마음은 이혼을 해야겠어요 라고 말하자 이상하게도 차분하게 가라앉았던 것이다. 이젠 도리어 찬수의 눈길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무슨 말이야? 찬수가 물었다. 너무도 차분한 목소리였다. 이혼을 하려고요. 이번엔 그래도 또렷한 목소리로 태경이 말했다. 찬수가 고개를 갸웃하고 말썽꾸러기 아이를 바라보는 듯한 눈길로 아내를 보았다.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한사코 화를 내리누르며 아이를 타이르려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경의 입술이 소리 없이 실룩거렸다. 이혼하자고 그랬나? 찬수가 낮고 우울한 목소리로 물었다.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건 정신분열증의 초기 증세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요, 여보. 갑자기 그건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뭐 문제 있나?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요. 당신한텐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럼 갑자기 이혼은 뭐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기나 해? 찬수의 목소리는 무심했고 태경은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난 들어가 봐야 해. 시간이 없어. 찬수가 말하며 일어나려 했다. 아니, 여보. 갑자기 태경이 찬수 쪽으로 발 하나를 길게 뻗으며 절박하게 소리쳤다. 찬수가 눈을 가기지게 찌푸리며 다시 들었던 무릎을 내렸다. 난 이혼해야 돼요. 태경이 간절하고 다급하게 말했다. 찬수가 아내를 비로소 심각하게 쏘아보았다. 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찬수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뱉었다. 그의 눈에 잔인한 경멸하는 빛이 어렸다. 그럼 찬수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마치 익숙하게 쓰던 말처럼 튀어나오려는 말, 당신에게 애인이 생겼나? 라고 물으려다 그만 입을 닫아버린 것이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태경이 말했다. 뭐야? 애인이라도 생겼나? 찬수가 이빨 사이로 웃음을 날리며 불분명한 발음으로 말했다. 태경이 고개를 크게 끄덕이었다. 찬수가 고개를 끄덕이는 아내를 내려다보았다. 믿기지 않았다. 저런 느닷없는 태도가 병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생각했다. 애인? 그리고 그가 새삼스런 낱말을 씹듯이 되물었다. 저 여자 태경에겐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다. 유부녀이 돼 찬수 자기의 조강지처인 태경에게 애인이 있다고. 속아 웃을 일이었다. 찬수는 시계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이젠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다. 그는 무조건 일어섰다. 그러나 태경은 그 자리에 붙박여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가자고. 찬수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경은 정신이 아득했다. 찬수는 벌써 카운터로 나가 계산을 하고 있었다. 태경은 자기가 어떻게 남편과 헤어졌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찬수는 태경에게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랐다. 어서 집으로 들어가. 어서 집으로 들어가라고. 어리석은 자식을 쫓아보내듯이. 태경은 거리에 나와 어디로 가야 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한결같이 낯설었다. 태경은 그냥 걸었다. 지하도와 육교를 건너고 복잡한 횡단보도도 지났다. 이렇게 한동안 정신없이 걷던 태경의 머릿속에 불현듯 하나의 낱말이 어둡게 떠올랐다. 감옥이라는 말이었다. 태경의 생활에서 좀 채 사용하게 되지 않는 말이어서 이것의 느낌은 차라리 충격적이었다. 감옥. 태경은 생각했다. 자기가 찬수라는 남편의 엄혹한 감옥에 갇힌 존재라는 것을. 어쩌면 느닷없는 발견인지도 몰랐다. 왜 한 여자가 중매라는 형태로 한 남자와 만나 그의 집으로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지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삶의 현실이 감옥이라고 깨달아야 할까. 그리고 태경은 일본 음식점에서 자기가 남편에게 한 태도, 그때의 마음 상태는 온통 비굴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태경은 비굴한 자기가 싫었다. 남편의 말 한마디, 남편의 생각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고 감정이 좌우되는 자기라는 여자, 자기라는 인간이 너무도 가련하게 생각되었다. 결혼해서 이날까지 온통 그를 위해,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살아온 존재가 아닌가. 그러다가 그가 뱉으면 버려지고 삼키면 선택되는 운명이라니. 태경은 이런 인생은 싫다고,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속으로 말했다. 버스 정류장엔 태경이네 집 쪽으로 가는 버스가 서 있었다. 그것은 천천히 앞쪽으로 움직이다가 달려오는 줄지은 사람들을 태웠다. 태경은 경멸하는 눈길로 그 버스에 오르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사람을 태운 버스가 떠났다. 태경은 버스가 다른 차들에 가리워질 때까지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버스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태경은 갑자기 서러움에 잠겼다. 어쩌면 그는 점잖은 주인집 아저씨에게 어느 날 간간이란 야릇한 세례를 받은 어린 식모 같은 기분인지도 몰랐다. 갈 데도 없으면서 주인집을 나왔으되 날은 저물고 세상은 무섭기만 해서 어쩔 줄 모르는 60대의 소녀 식모같이. 분노는 그 감정과 전혀 다른 성질인 서러움으로 변질되고 마침내는 자기 비하의 늪에 빠져서 그곳의 질서에 쉽사리 길들어버리는 삶을 살듯이. 태경은 길가의 찻집으로 들어갔다. 아침에 찬수가 점심을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가슴이 얼고 또 한편 불붙던 느낌이 되살아났다. 그때 호준에게 전화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호준에 대한 생각은 태경을 한순간에 격정으로 달궜다. 온몸이 차돌맹이로 단단하게 뭉치는가 하면 한사코 젖는 느낌이기도 했다. 태경은 지금 자신이 여기 이렇게 앉아있다는 게 싫었다. 호준에게로 가서 두 다리를 뻗고 마구 발버둥을 치면서 고자질을 해야 할 것이었다. 자기가 어떻게 모욕받으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거짓으로 살아왔는지. 그래서 그가 마침내 자기의 편이 되어 역성을 들도록 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에게로 갈 것인가. 그렇지만 태경은 이런 모습으로 그에게 가고 싶지 않았다. 마치 도망치거나 쫓기듯이
태경은 그렇게는 호준에게 갈 수 없었다. 기쁘고 당당하게. 이것이 태경의 희망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집으로 가야 했다. 우선 남편과의 관계, 그의 감옥으로부터 풀려나야 했다.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런 일이지만 태경은 도망가지 않기로 작정했다. 왠지 그건 호준과 자기 자신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태경은 좌석버스 정류장에서 내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발바닥에 철근이라도 매달린 듯 잘 떼어지지가 않았다. 발만 무거운 것이 아니었다. 다리도 무릎도 뻐근했다. 집은 멀고 마음은 제멋대로 멀리 달아나기를 꿈꿨다. 태경은 정말 집이 싫어졌다.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간절한 그의 마음과는 달리 빈사지경의 그의 다리는 집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그는 집에 닿았다. 문을 열어준 전씨가 태경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네 얼굴이 무슨 일이 있었니? 전씨가 놀라서 무조건 숨죽인 목소리로 물었다. 태경은 흡사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는 표정으로 전씨를 그냥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갔다. 전씨가 따라 들어갔다. 태경은 입은 채로 침대에 쓰러졌다. 전씨는 눈앞이 아찔해서 잠시 정신을 가다듬어야 했다. 예, 어미야. 너 무슨 일 있었니? 전씨가 그저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고 억지 침착으로 딸에게 물었다. 태경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어디 아프니? 전씨가 딸의 이마에 손을 대었다. 손과 발을 만져보았다. 발이 얼음처럼 찼다. 엄마, 제발 아무 일 없으니 혼자 좀 잘게요. 태경이 지친 목소리로 손을 들어 내저으며 말했다. 전씨는 이렇게나마 딸이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 보이자 그래도 마음이 놓여 깊은 숨을 쉬었다. 담요를 꺼내 덮어주고 살며시 나와 소리나지 않게 방문을 닫았다. 학교에서 돌아온 소영이가 엄마부터 찾았다. 전씨는 어머니가 아파서 지금 자고 있으니 나중에 만나라고 손녀를 따돌려 놓았다. 이날 찬수는 9시가 채 못 되어서 돌아왔다. 그가 이렇게 일찍 돌아오는 일은 아주 드문 것이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그의 온 신경은 아내의 존재를 더듬고 있었다. 아내는 언제나 그가 돌아오면 문턱으로 와서 다녀왔느냐고 인사했다는 걸 그는 기억해내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는커녕 적막강상 같은 분위기였다. 전씨는 사위의 잃은 귀가가 심상찮게 드러놓은 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캐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찬수는 굳은 얼굴이었고 말을 붙일 틈을 주지 않았다. 찬수가 안방문을 열려 할 때 소영이가 아빠, 엄마 아파! 라고 소리쳤다. 찬수는 그 말이 그의 목덜미에 찍히는 바늘 같아서 섬뜩함에 몸을 굳혔지만 이런 반응은 아주 찰나적이었다. 그가 문을 열었다.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검은 머리만 보이는 아내를 보는 순간 찬수는 아내와 헤어진 이후 줄곧 거머리처럼 달라붙던 불쾌한 의심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상했다. 점심시간 아내와 마주 앉았을 때 찬수는 아내가 내뱉은 너무도 충격적인 말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혼절해서 정신을 차리는 환자처럼 조금씩 아내의 말이 하나하나 의미를 가지고 찬수의 가슴에서 싹처럼 자라났던 것이다. 이혼을 해야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찬수는 애인이 있다고 고개를 끄덕이던 아내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다. 결혼한 이래 한 번도 아내에게서 본 적이 없는
깊은 의미와 편안함이 서린 표정이었던가. 그래, 모든 게 사실일지 모른다. 찬수는 의심하면서도 이런 확신을 했고, 어쩌면 중년의 우울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바꿔보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태경은 누워 있었다. 모든 말이 사실이라고 그걸 시위하듯이 누워 있는 것이었다. 찬수는 피가 한순간에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저린 느낌을 느꼈다. 만약 아내가 행주치마를 두르고 집안일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었대도, 만약에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돌아오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며 웃어만 주었대도 어쩌면 찬수는 없었던 일로 넘겼을지 몰랐다. 점심때처럼 대범하게 집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어른스럽게. 그는 한동안 아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가 이제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 있는 여자의 속성을 생각했다. 의존적이고 사랑받기를 원하며. 그런데 그가 여수에 있는 동안 몇 번 만난 2명의 중년 유부녀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어쩌면 남자들과 비슷한 기분으로 이성을 잠깐 즐기는 그런 새로운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돌아가 찬수 자기를 애인으로 여겼을까? 아니었다. 그렇다면 아내의 애인이란 존재는 무엇일까? 이혼까지 생각하게 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온 자기들 부부관계에 대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한 그 애인이란 무엇인가? 찬수가 침대를 내려다보며 오른손은 넥타이를 잡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자는 척하고 있던 태경이 일어나 앉았다. 부부는 서로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래도 찬수는 아내가 달라졌다는 걸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외모도 그렇고 태도도 그랬다는 것을. 어쩌면 오래전부터. 그걸 이제 깨닫고 있는 자기라는 남자가 왠지 처량하게 생각되었다. 이때 문이 삐끔이 열렸다. 소영이가 수상쩍어하는 눈치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소영아, 나가 있어. 태경이 불이 나게 소리쳤다. 그러자 이내 문이 소리나게 닫혔다. 찬수가 비로소 작동이 되는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우선 윗옷을 벗어 방바닥 구석에 던졌다. 태경이 일어나 옷을 집어들었다. 찬수가 기둥처럼 서서 움직이는 아내의 모습을 샅샅이 관찰하듯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옷을 장에 걸고 돌아서는 태경의 어깨 쪽지 하나를 세차게 잡아 돌렸다. 태경이 비칠거리는가 싶더니 어렵사리 바로 섰다. 나지한 말 다시 해봐. 찬수는 좀 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생각과는 딴판으로 이렇게 낮고 무겁디 무거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태경의 몸이 쭉정이처럼 침대 끝에 주저앉았다. 그의 팔이 눈에 보이게 떨리고 있었다. 팔뿐이 아니었다. 무릎도 흔들렸다. 찬수는 겁먹은 아내가 제 입으로 말하길 기다려주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다시 짐승 사냥하듯 몰아붙였다. 나지한 말 다시 해보랬잖아. 찬수는 성난 하늘 같았다. 번개로 하늘을 찢고 천둥으로 땅을 울리는 기세였다. 그러나 여태 몸을 떨며 겁먹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던 태경이 놀랍게도 얼굴을 들었다. 겁도 모르고 빗속을 들뛰는 짐승 새끼처럼. 어쩌면 태경의 감각이 공포를 뛰어넘었는지, 화를 내는 찬수가 더 상대하기 편하다고 여겼는지. 찬수는 분노가 이글거리는 눈으로 아내를 내려다보았고, 아내는 그를 아주 편안하게 욕망이 없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요. 태경이 읊조리듯 말했다. 사랑하지 않아? 찬수는 속으로 되받았다. 우스웠다. 멀쩡하게 살림 잘하던 아내가 느닷없이 사랑하니 않니 어떡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는지 찬수는 가스로웠다. 생각하면
말썽 부리지 말고 예전처럼 살림이나 잘하고 아이 잘 기르면 누가 뭘 할 것이며 무슨 책임을 더 지우겠는가. 그런데 이건 망신이었다. 찬수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쳤다. 이런 거짓 생활을 할 수 없어요. 태경이 대답했다. 순간 찬수가 태경의 뺨을 후려쳤다. 거짓이란 표현이 찬수의 자존심을 가혹하게 긁은 것이었다. 태경은 대바람에 방바닥으로 군드러졌다. 코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태경은 방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 자신의 검붉은 피를 내려다보면서 그래, 이젠 끝이다. 차라리 이 편이 낫다. 죽도록 때려서 분풀이를 해라. 나는 이 지긋지긋한 모욕의 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찬수는 무저항의 아내가 더 미웠다. 저항도 하지 않고 투항도 하지 않는 적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다. 뭐하는 놈이야? 찬수가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갈라졌다. 태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찬수는 10초를 기다렸다. 30초를 더 기다려보았다. 드디어 1분이 지났다. 찬수는 아내가 자신의 기분을 깡그리 무시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느낌이 섬뜩하게 끼치는 것이었다. 괘씸한 것, 뭐가 잘났다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찬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더 늦기 전에 아내에게 자기라는 남편의 존재를 확인시켜둬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는 왼손으로 아내의 턱을 쳐올렸다. 태경의 목은 우습지도 않게 댕강 뒤로 넘어갔다. 그때 찬수가 있는 힘을 다해 아내의 얼굴을 무작정 후려쳤다.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똑같이 다시 한 번. 태경은 언제 쓰러졌는지도 모르게 나뒹굴어졌고 그것을 찬수는 멱살잡이로 끌어올려서 발길질을 해댔다. 뭐라고? 사랑하지 않아? 거짓 생활? 괘씸한 것. 찬수는 주먹과 발길질에 하나씩의 토를 달았다. 뭐하는 놈이야? 이젠 신음도 내지 못하는 태경에게 찬수가 씹어 뱉었다. 태경이 뭐라고 중얼거렸다. 뭐하는 놈이건 상관이 없었다. 얼마나 되었어? 찬수가 다시 물었다. 태경은 신음인지 말인지를 입에서 우물거렸다. 밖에서는 소영이가 겁먹어서 울기 시작했고 전 씨는 찢기는 가슴을 억누르며 외손녀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기들끼리 다툴 일이 있는 모양이라고, 어른도 아이들처럼 싸울 일이 있는 거라고 달래었다. 찬수는 침대에 걸터앉았다. 그는 거칠게 와이셔츠 단추를 끄르고 옷을 벗어 넝마처럼 구석에 내던졌다. 태경은 문턱에 구겨 박힌 채 여전히 피를 흘리며 신음을 내고 있었다. 아직 멀었다. 찬수는 아내를 내려다보고 잔인하게 비웃었다. 매가 무엇인지 모르는 인간의 엄살같이 보였어였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태경에게 매질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양이면 소리 소문 없이 죽여서 시궁창에 내다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선 저 가증스런 여자는 자기 자식을 낳아준 생모였다. 찬수는 담배를 피웠다. 갈증도 났다. 그러나 문 밖으로 나가기가 싫었다. 장모도 그렇고 딸아이도 맘에 걸렸다. 하지만 장모는 무엇인가? 자기 딸이 어떤 행실을 하고 다녔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찬수의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그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장모 대신 태경을 손끝으로 잡아 일으켰다. 태경은 간신히 벽에 기대어 앉았다. 얼굴은 부어올랐고 입술도 한 주먹은 되게 부어올랐는데 피멍들고 찢긴 생채기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뭐하는 놈이야? 찬수는
담뱃재를 화장대 위 아무데나 털며 말했다. 태경이 고통스런 얼굴을 했다. 말 못하겠어? 반항이야? 찬수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건축가요. 태경이 아픈 입으로 겨우겨우 말했다. 건축가. 찬수가 속으로 되받아 씹어보았다. 태경이 건축가라고 했을 때 찬수의 머리에 떠오른 남자는 안전모를 쓴 공사판의 기사였다. 얼마나 됐어? 찬수가 캐물었다. 1년쯤. 태경이 일그러진 입으로 말했다. 더러운 년. 찬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씹어 뱉었다. 그래, 네가 언제부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더라. 동창들과 설악산으로 가. 서울로 올라올 필요가 없다고. 가증스러운 거. 남편이 뼈 빠지게 일해서 톡톡 털어 올려보내는데 그것도 모르고 바람이 났어. 괘씸한 거. 찬수는 너무도 화가 나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여자가 타락해도 태경은 정숙한 아내일 거라고 믿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웠다. 그는 이미 얼굴을 알아볼 수도 없게 찢기고 부어 터진 태경을 차마 때릴 데가 없어 그냥 두었다. 그는 2대째의 담배에 불을 당겼다. 간통죄로 넣어서 쇠고랑을 채울까 이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건 아내보다 자기가 더 망신스러울 것 같았다. 아내가 자기를 두고 간통했다는 건 더 없는 치욕이었기 때문이다. 담배가 꽁초가 되도록 찬수는 아무 결론도 얻지 못했다. 우선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것밖에. 그러나 자신의 치욕과 비옥한 마음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그는 하늘이 찢어지게 고함을 지르고 싶었다. 방문이 슬그머니 열리었다. 방 안의 기척이 너무도 고요해서 전 씨가 도둑질하듯 문을 열었던 것이다. 전 씨는 무서운 찬수의 눈과 마주치자마자 이내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그가 떨군 시선은 마치 혼을 빼서 멱통을 따놓은 짐승 같은 딸에게 닿고 말았다. 아이고 여보게, 호미야. 전 씨는 사위와 딸을 번갈아 부르며 몸은 딸의 곁에 쓰러졌다. 소영이가 겁먹고 눈물 그렁거리는 눈으로 들어와서 한눈에 이런 전경을 보아버렸다. 아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으앙 소리쳐 울기 시작했다. 찬수는 방에서 나갔다. 우리 엄마, 이 얼굴 봐 할머니, 우리 엄마야. 소영이가 울면서 소리쳤다. 학원 11번째 이야기. 나는 떠난다. 침묵의 강에서. 자정도 지나서 태경은 담요 한 장을 들고 안방에서 나왔다. 안방문이 소리 죽이듯 열리고 닫히는 기척을 알아챈 전 씨가 살며시 소영의 방문을 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태경의 움직이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는 태경의 팔을 잡아 끌었다. 태경은 어머니가 이끄는 대로 소영의 방에 들어갔다. 전 씨가 책상 모서리에 스탠드를 켰다. 소영이는 입을 조금 벌린 채 자고 있었다. 왜 나왔어? 나가라디. 전 씨가 딸에게 소곤거렸다. 태경이 말을 하려고 입을 벌렸다. 그러나 그는 올챙이처럼 부어오른 입술만 실룩이다 말았다. 뺨에도 시퍼렇게 멍이 든 것이 터질 듯이 부어 있었다. 아무리 제 옆편내라도 사람이 어찌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팰까. 전 씨는 여태 점잖은 남자로 알던 사위에게서 이런 포악을 봐야 하는 게 기가 막혔다. 사람이 죽을 죄를 졌다고 해도 이렇게 분풀이를 해대다니.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런 마음을 딸에겐 내색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기로 했니? 용서한대? 다시 전 씨가 귀에다 작은 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나는 안 살아요. 태경이 어렵게 입술을 우물거리며 대강 이런 말을 하였다. 전 씨는 발음이 신통치 않은 그 말을 겨우겨우 새겨들었다. 이게 고비다. 참고 넘기면 사람이라는 게 다 살기 마련이니. 전 씨가 말했다. 태경은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어라고 입을 벌리다가 손을 입에 대고 신음을 뱉었다. 턱뼈가 울리는지 광대뼈가 시큰대는지 근육이 쑤시는지 태경은 고통 때문에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애들을 생각해. 아까 소영이 봤지. 어미 입에서 피가 난다고. 꿈에 헛것볼까 걱정이 되더라. 태경은 더 이상 어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담요를 들고 일어서다가 엉치뼈가 시큰해서 한쪽으로 기우뚱거렸다. 그래도 그는 그 몸으로 걸어 소파에 가서 누웠다. 전 씨가 딸의 담요 위에 오리털 이불을 덮어주었다. 태경이 전 씨에게 걱정 말고 들어가 주무시라는 신용을 했다. 하지만 이른 아침이 되기까지 전 씨는 두어 차례나 더 나와 딸의 상태를 살피고 들어갔다. 태경은 잠들지 못했다. 근육이며 뼈들이 시큰대고 얼굴은 남의 살을 덧붙인 것처럼 얼얼한데도 그의 정신은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하고 또렷또렷했다. 이상했다. 피곤도 느끼지 못했다. 견디기 힘든 감정에 휘말리지도 않았다. 그는 이런 명료함 속에서 절대로 알아내지 못했을 비밀 하나를 발견했다. 자기가 왜 찬수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했는지 마침내 그 이유가 깨달아진 것이었다. 그것은 단 하나, 찬수는 자기를 인간으로 존중해 준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태경은 기뻤다. 자신을 오래도록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던 헛된 가면 하나를 벗어던진 기분이었다. 이제 홀가분했다. 찬수가 자기의 멱살을 잡아올리던 손이며 걷어차던 발길, 그리고 잔혹한 눈빛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건만 기분은 개운한 것이었다. 그리고 찬수가 자기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태경이란 존재에 대한 멸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호준이라면 결코 그런 방법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란 생각도 했다. 찬수와 호준은 같은 남자이지만 그렇게 다르다는 걸 태경은 깨달은 것이었다. 태경은 입이 나아지면 우선 어머니에게 이런 차이를 설명하고 싶었다. 어머니의 표현처럼 남편이 없는 사이에 바람이 난 게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이해시켜야 했다. 이날 태경이 명료해진 정신으로 깨달은 건 이것뿐이 아니었다. 이제 찬수에 대한 자신의 모멸이나 모욕은 자신의 상처로 충분히 보상이 되었다는 생각이었다. 더 이상 자기는 찬수에게 갚아야 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졌다. 전 씨가 일어나 새벽밥 준비를 했다. 습관처럼 시계가 오는 새벽 5시에 태경도 깨어 있었다. 전 씨는 일어나 앉는 딸을 소영이 방으로 들여보냈다. 근우한테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아프다고 할 테니 소영이 옆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자라고 윽박지르다시피 하였다. 태경은 딱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했다. 이상하게 태경은 소영이의 옆에서 한순간에 잠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찬수와 근우가 언제 어떻게 집을 나갔는지 알지 못했다. 소영이와도 잠결에 무슨 말인가를 나눈 것 같은데 기억하지 못했다. 그가 눈을 뜬 건 잠결에 들린 전화벨 소리 때문이었다. 아득하게 먼 데로부터 전화벨 소리는 파도처럼 태경의 귓가로 밀려왔고 태경은 나야, 저건
나를 찾는 전화야. 후준 씨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직도 자신을 짓누르는 잠의 무게를 밀어내려고 애썼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가 잠의 무게와 서로 버티기를 하는 동안에 태경은 전화하지 말아요. 남의 가정부인. 이런 전씨의 목소리를 들었다. 순간 태경은 차력사처럼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어느 결에 벌써 전씨 곁으로 달려나갔다. 돌개바람인들 이리 빠를까. 태경이 전씨의 손에서 수화기를 낚고챈 것이. 여보세요? 그가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내 이미 전화가 끊어진 것을 깨달았다. 태경은 고개를 떨구었다. 눈앞에 밑이 없는 늪이 나타났다. 늪은 중심으로 끝없이 매물돌며 살아있는 것을 삼키려는 모습이었다. 저 속에 빠지면 끝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태경은 눈을 감았다. 늪이 사라졌다. 태경이 눈을 떴다. 어머니. 태경이 전씨를 부르는 애절한 눈길로 어머니를 응시했다. 태경이 아직도 들고 있는 수화기를 내려놓을 줄도 모르고 그 손으로 자기 가슴을 쳤다. 그리고 사그라들듯 주저앉았다. 어머니, 이젠 안 돼요. 난 죽어요. 이미 돌아갈 수 없어요. 다시 돌아가 예전처럼 살 수가 없다고요. 태경은 이렇게 속으로 말했다. 허물어져 웅크러든 그의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씨는 이런 딸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다. 그는 딸에게서 그저 상투적인 모정으로 딸을 염려하고 감싸주는 게 이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가정을 지키라거나 자식을 생각하라거나 여자의 도리니 체면이니 망신이니 이런 꾸지람이 통하지 않는 곳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울고 있는 딸을 바라보는 지금 전씨에게 왜 그놈의 목소리가 되살아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태경씨 어머님이신가요? 저는 정호준이라고 합니다. 왜 전씨는 그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겁을 냈을까? 그리고 무엇인가에 들킬세라 전화하지 말아요. 남의 가정부인한테 그의 가정을 쑥대밭 만들 작정입니까? 라고 허둥지둥 말해야 했던가. 전씨의 눈앞이 흐릿해졌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울고 있는 딸이 가엾은지 아니면 이렇게 겁만 먹고 있는 자신이 가련한 건지 분간이 안 갔다. 전씨는 천천히 태경의 곁에 앉았다. 흔들리는 딸의 등에 늙어서 주름진 손을 얹어 놓았다. 다른 한 손으론 눈물과 콧물을 훔쳐내었다. 그리고 딸의 헝클어진 머리와 팔을 어루만졌다. 말로 할 수 없는 서러움과 정이 치받쳐서 목구멍이 아릴 지경이었다. 어머니와 딸은 말 한마디 못하고 울기만 했다. 그래, 내 딸아. 전씨가 속으로 말했다. 내가 널 못 믿으면 누가 널 믿으랴. 내가 나쁜 자식을 낳았을 리 없고 내가 나쁘게 살지 않았거늘. 전씨는 속으로 말하면서 딸의 등을 쓸어내렸다. 하염없이 그렇게 했다. 그러다가 그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응혈 풀리는 약이라도 지어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딸의 몸을 제대로 한시바삐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어머니가 일어난 다음 태경은 오랜 울음 속에서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는 자기가 여태 잡고 있던 수화기를 전화기 위에 올려놓았다. 말하기 불편한 지금은 참기로 했다. 그는 다시 소영의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저절로 눈꺼풀이 내리덮였다. 태경은 소리 없이 눈이 내리는 느낌을 느꼈다. 방 안이 눈 오는 느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포근하고 부드러운 느낌.
태경은 눈을 뜨지 않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호준의 그리움이었다. 그의 그리움이 지금 자기가 홍곤하게 누워있는 방 안에 가득 찬 것이었다. 후준 씨, 나도 당신이 그립다. 태경은 방 안의 그리움에게 말했다. 손을 들면 안개처럼 살갗에 닿을 것 같은 느낌. 그렇다. 당신과 나는 이제 하나다. 멀고 어두운 길을 지나 마침내 우리가 만나서 지금 비록 내가 당신을 오직 그리움으로만 느낄지라도 우리는 이제 하나다. 이윽고 태경의 오랜 피로와 회한이 물감처럼 그리움에 풀리기 시작했다. 완강한 덩어리이던 피로와 회한은 그리움의 바다에서 머지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었다. 태경은 다시 잠이 들었다. 그가 잠깐 눈을 감았던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깨어났을 땐 정오가 지나서였다. 집안이 고요해서 그는 마치 고요를 헤집고 들어가듯 일어섰다. 몸이 아침보다 한결 부드러운 느낌이었다. 손가락으로 뺨을 눌러보았다. 그래도 아직 뻐근한 통증이 느껴졌다. 입술을 움직여 보았다. 아 하고 소리도 내어보았다. 어머니 하고 불러보았다. 입을 양껏 벌리기는 어려워도 조금 좋아진 느낌이었다. 태경은 혼자서 미소 지었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나갔다. 안방을 들여다보았다. 어둡고 음습한 느낌이 언짢게 태경을 감쌌다.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이었다. 거기에 자신의 오랜 생활의 습관이 배어있으련만 지금은 태경에겐 그저 싫은 방이었다. 주방과 그누의 방, 다용실과 베란다도 기웃거렸다. 아무도 없었다. 이 순간 태경이 집안엔 자기 혼자뿐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그의 몸은 왜 닫히고 막힌 집안을 거침없이 통과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 같은 기이한 환각에 빠졌을까. 태경은 환각이 사라지기 전에 호준의 사무실로 전화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 조금 전에 대전으로 갔는데 내일 올라올 예정이라고 전화를 받는 사람이 말했다. 대전이라면 태경도 알고 있는 일이었다. 호준은 그곳에 연구소 건물을 설계하고 있었다. 태경은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서운했지만 그래도 그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눈에 그려져 마음은 편안했다. 그는 텅 빈 집안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웃거리듯 자신의 방, 오래도록 남편과 한 이불 속에서 살을 맞대고 지낸 방으로 들어갔다. 장롱 옆으로 놓인 간이용 옷걸이엔 태경과 찬수의 옷이 뒤섞인 채 걸려 있었다. 화장대 위엔 찬수가 떨어뜨린 기다란 담뱃재가 삭은 뼈처럼 버려져 있고 크린신 크림의 흰색 뚜껑 위엔 진익인 듯한 꽁초가 불량하게 놓여 있었다. 태경은 화장품 뚜껑을 검게 그을리며 부서진 검은 담뱃가루와 타액에 누렇게 한 흔적이 남은 꽁초를 역겹게 바라보면서 아주 막연하게 자신의 결혼 생활의 두께를 생각했다. 10여 년을 함께 살았으되 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 막은 얼마나 얇았는지. 담배꽁초 하나에도 구멍이 험하게 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러나 이젠 아무래도 좋았다. 그는 찬수와 자신의 관계를 평가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 일기장을 꺼냈다. 몇 날밖에 기록되지 않은 일기가 거기 있었으나 태경은 쓰여지지 않은 수많은 날들의 기억들 때문에 몸이 저려오는 느낌이었다. 비가 억수로 퍼붓던 날, 그 불안하고 우울하던 이른 봄날, 처음 만났는데도 익숙한 느낌을 주던 호준. 부드러운 인사, 그리고 따뜻한 친절. 두려워하며 한사코 망설이면서 되살아나던 결혼하기 이전의 박태경 자신. 꿈과 기대감들,
미지의 생에 대한 호기심들이 십수년 동안 쌓인 먼지를 들어올리며 깨어날 때의 그 기쁨과 놀라움. 자기 속에 자기가 차오르고 사랑의 느낌, 황홀한 탐닉, 대기의 냄새와 하늘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것, 살아있는 모든 것과의 따뜻하고 반가운 인사. 마침내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 속의 생을 눕힐 때 공연한 서러움, 당치 않은 죄책감. 태경은 일기장을 자신의 가방 속에 넣었다. 언제였던가 이른 아침 서울을 떠날 때 호준이 태경을 생각하며 그렸다는 초록과 보라, 파랑의 선들이 살아있는 그림도 가방에 있었다. 그리고 태경은 남편이 모르는 자신의 예금 통장 2개와 적금 통장 하나도 가방의 속주머니 속에 넣었다. 사람이 행복을 한다면 저 많은 가재도구며 옷가지들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태경은 처음으로 많이 갖는다는 것에 부질없음을 생각하였다. 태경은 아무 생각도 없이 시계를 보았다. 오후 2시가 되고 있었다. 태경은 날이 저무는 게 두려웠다. 저녁이 되고 밤이 되어 다시 남편과 만나야 한다는 게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쳐졌다. 태경은 거실로 나가 유리문에 서서 뜰을 바라보았다. 봄이 보이는 것일까? 아니면 아지랑이로 눈앞이 흔들리는 것일까? 무엇일까? 이 울렁거리는 느낌. 그러나 태경은 잘 알고 있었다. 자기가 지금 간절하게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태경은 눈을 비볐다. 부어오르고 멍든 살이 쓰라렸다. 그러나 그는 뿌연 눈길에 보이지 않는 글을 풀어놓았다. 당신이 너무 그립다. 그림을 눌러서 마침내 내 생이 그리움으로만 가득 차게 될지도 모른다. 당신이 보고 싶으면 나는 그냥 운다. 태경의 몸이 중심을 버린 것일까? 그는 유리문에 전신을 기대고 섰다. 풀빛을 머금기 시작하는 장미 가지가 보이는가 하면 잔디보다 더 바삐 솟아난 풀이 하나 둘 여러 개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을 보았던가? 무엇이 움직이는 거, 커다랗고 움직이는 그림자. 그늘이었나? 태경은 고개를 갸웃하고 방금 눈에 얼비치다 사라진 환영을 다시 떠올리려고 했었다. 이때 현관에 초인종이 울렸다. 근거도 없이 태경의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누구세요? 태경이 속으로만 소리내었다. 다시 초인종이 울었다. 태경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아, 문 안으로 가득 차서 다가오는 사람 하나. 호준이 거기 서 있었다. 그는 태경의 얼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눈에 알아차렸다. 그는 성큼 안으로 들어와 태경의 얼굴을 감쌌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한 여자를 이런 수모와 고통 속에 놓아둔다는 것은 얼마나 비열한 태도인가. 호준은 생각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은 때때로 거추장스런 도구이기도 했다. 호준의 손이 태경의 등을 한동안 쓰다듬고 있었다. 어쩌면 호준도 태경이가 속으로 하는 말,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태경은 꿈이라도 좋았다. 죽음이라도 좋을 것이었다. 호준이 허리를 굽히고 현관 바닥에 신발 한 켤레를 바로놓았다. 태경은 이제 자기가 발을 꿰기를 바라는 신발을 내려다보며 대전에 갔다더니 집은 어떻게 찾았어요? 라고 속으로 물었다. 그러나 아무렴 어떠리. 지금 호준이 태경의 어깨를 잡아 그의 주눅든 생을 부축하기 시작했으므로.